한일 기본조약은 숱한 곡절 끝에 1965년 2월 20일 서울중앙청에서 가조인되었다. 해방 후 양국 간 최초의 조약이었다. 기본 5개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국교 회복, 둘째, 구조약 무효, 셋째,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가 유일연합법 정부임을 확인, 넷째, 양국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존중, 다섯째, 통상관계조약과 민간 운송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개시 등이었다. 이 기본 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만 발효될 수 있었다. 나는 국회 한일조약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날마다 정부 측과 논쟁을 벌였다. 기본조약, 청구권, 어업 문제 등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굴욕적 자세를 비판하며 정부 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와 장관들 사이의 질의응답 내용을 청와대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듣고 있다가 정일권 총리와 이동환 외무부 장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윤보선 총재처럼 무조건 반대를 하면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실제로 여당 간부들은 이렇게 토로했다. 윤보선 씨의 매국노는 시대착오적이라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김대중 의원처럼 한일회담의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안을 가지고 논박해오면 참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한일협정에 대한 국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을 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동환 외무장관이 연설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 측에서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바입니다. 당시 독도는 일본이 자신의 영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때도 가장 민감한 외교 현안이었다. 그 발언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얻은 커다란 수확임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뭔가 이상했다. 일본 내 여론 등을 감안해 볼 때 그것은 일본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발언권을 얻은 김성령 의원이 일어나 일본 정부의 그간 행태를 거론하며 믿기 어려우니 증거를 대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외무장관이 답했다.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다. 의원님, 원래 우리 것인데 어째서 우리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이웃집 논팽이에게 당신이 데리고 사는 여자는 당신 아내가 맞다라는 각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데리고 살면 내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 박장대소가 터져나왔다. 두이만만했다. 그날은 그것으로 마쳤다. 다음 날은 내가 나섰다. 외무장관, 당신은 어제 아내와 이웃 논팽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논팽이란 일국의 외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용했기에 나도 같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웃집의 논팽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팽이가 날마다 찾아와서 그 여자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이니 돌려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정에 가자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신의 말을 곧 부인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었다. 다음날 일본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 외무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는 장관에게 일문일답식 질의를 했다. 지금도 그런 관행이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의원이 장황하게 질문을 읽어 내려가면
장관은 실무진이 준비해준 답변 원고를 간단히 읽을 뿐이었다. 형식적 질의응답은 늘 알맹이가 빠진 채 겉돌았다. 하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면 질문하는 쪽도 사안의 핵심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단번에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답하는 쪽도 마찬가지다. 내 제안으로 상임위에 일문일답식 질의응답이 도입되자 장내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이런 일문일답 제도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나는 국회 발언을 할 때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했다.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다. 내가 발언대에 오르면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던 의원들도 상임위원회는 물론이요,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도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관들을 매섭게 추궁했다. 쩔쩔매는 강요들을 보고 박 대통령이 이들을 다시 다그쳤다고 한다. 아니, 그 많은 장관들이, 그 많은 인재들이 어찌 김대중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면 나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6대 국회에서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추궁했다. 국회 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의원으로 나를 기억해 주었다.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1964년 10월 26일에는 주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했다. 중공의 핵실험 성공으로 제3세계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의 일본 우위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장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되었는가? 또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나는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예결위원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면 꼭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총리와 내무장관을 상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정일권 국무총리 이후 내무부 장관은 몇 번씩 곤욕을 치러야 했다. 나는 1966년 11월 28일 예산안 심의 토론에서 이호 내무부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지방자치는 국회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제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노 보트, 노 텍스, 즉 투표하지 않으면 세금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철칙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 등 주어진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행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방민의 복리를 위해 어떤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명색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우리처럼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발언 시간 제한이 없었기에 끝장을 볼 요량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지방자치제는 실시할 겁니까? 하지 않을 겁니까? 장관은 답하시오. 하긴 할 겁니다. 그 답변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똑같은 답변입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들에게는 내 질문이 잔인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국민의 대표였다. 그리고 지방자치 확립은
너무도 중요했다.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따지고 해야 했다. 내 질문에 관련 장관들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었다. 꼼짝없이 답변을 해야 했다. 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고 따라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지방 주민들의 복지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방자치 제도는 내가 훗날 13일 동안 단식을 해서 결국 쟁취했다.